모두가 삼성전자의 가전 라인 폐쇄 뉴스를 보면서 대기업 이야기라고 넘길 때 이 두 사건을 하나로 꿰뚫는 구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익이 사라진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왜 한 회사 안에서 공장은 문을 닫고 성과급 요구는 역대 최대치를 찍는 역설이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2026년 봄 삼성전자 가전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표면에 보이는 중국의 공세와 노조의 요구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전 라인을 닫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어차피 대기업 이야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를 혼자 책임집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원화가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매일 사는 식료품과 기름값이 오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진 분도 이미 삼성전자와 연결돼 있는 겁니다. 5월 20일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하루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18일이면 최대 30조 원입니다. 이 손실이 시장에 반영되는 순간 우리의 일상 물가와 금리와 환율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파업은 삼성 공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 파장이 조용히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 제조업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삼성 가전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수원 영통과 광주 하남과 창원 성산 일대의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그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아파트 수요가 줄고 빈 공장 부지가 늘어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집을 가진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반면 삼성이 진출하는 HVAC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은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에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재편이 대한민국 부동산 지도를 조용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뜨고 어느 지역이 가라앉을지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가 그 답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레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이 가전을 버리는 이 순간은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어떤 산업이 돈을 버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AI와 플랫폼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싱스 생태계와 HVAC, B2B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건 앞으로 삼성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종류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커리어를 쌓아온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자신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한국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얻습니다. 실패하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되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조용히 채워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년 4월 28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대회의실 DA 사업부장 김철기 사장이 전 임직원 앞에 섰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올해가 가전사업 구조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은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처치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삼성이 그 단어를 직접 꺼냈다는 건 이미 출혈이 시작됐다는 걸 경영진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 생산 라인 폐쇄 및 외주 전환. 1989년부터 37년간 가동해온 말레이시아 공장 폐쇄. 중국 내 가전 TV 판매 사업 철수 검토. 세 줄짜리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천 명의 고용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의 납품 계약이 달려 있습니다. 숫자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가전 매출은 2022년 60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56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중견기업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매출에서 그냥 증발한 겁니다.
2025년에는 DAVD 사업부 합산 영업 손실이 2천억 원을 기록했고 2026년에는 그 적자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DX 부문 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 흐름이 더 냉혹합니다. 2022년 7.0%에서 시작해 2023년 8.46%로 반짝 올랐다가 2024년 7.11%, 2025년 6.84%, 2026년 6.0%로 매년 계단식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쏟아내는 동안 가전사업의 속은 조용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가는 구조. 이게 지금 삼성가전의 실제 모습입니다. 삼성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흐름은 수년째 경영진 보고서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브랜드 라인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성, 공장과 인력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구조적 무게, 중국의 공세가 이렇게까지 빠를 거라는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판단.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정을 수년째 미뤄온 겁니다. 알면서도 못 막은 것과 몰라서 못 막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진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단순히 싸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격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삼성이 왜 이 판에서 이길 수 없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삼성이 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었습니다. TV 한 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TV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그런데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54.7%입니다. TV 화면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패널만이 아닙니다. 철강도 중국이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공급합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화학도 중국이 공급 과잉 상태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TV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재료를 중국 기업들은 자국 안에서 훨씬 싸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 차이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효율화를 해도 원재료를 조달하는 순간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전 세계 TV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중국 3사, TCL과 하이센스와 샤오미의 합산 점유율이 31.2%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합쳐봐야 28.4%에 불과합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중국이 한국을 역전한 겁니다. 중국 4대 가전사인 하이얼, 메이디, 하이센스, TCL의 합산 매출은 2022년 163조 원에서 2024년 198조 원으로 2년 만에 21% 성장했습니다. 삼성 가전이 쪼그라드는 동안 중국은 그만큼 커진 겁니다. 가격을 내리면 이미 적자인 구조에서 손해가 더 퍼집니다. 그냥 현재 가격을 유지하면 점유율을 계속 뺏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유레카가 있습니다. 삼성이 가전 시장에서 밀리는 건 경영진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패널부터 철강, 석유화학까지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을 장악하는 2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완제품 경쟁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원재료를 통제하는 자가 가격을 통제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자가 시장을 통제합니다. 삼성이 싸울 수 없는 건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싸움의 판 자체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세계 가전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도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 두 회사 모두 TV 사업에서 수조 원대 적자를 냈고 결국 생산 축소와 사업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브랜드도 버티기 어렵다는 걸 역사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구조적 함정을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버텼을까요? 그 답이 삼성 내부에 있습니다. 밖에서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것만도 버거운 상황에서 삼성 내부에 또 다른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직원들끼리의 전쟁입니다.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1%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최대 45조 원 규모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권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고 노조 스스로도 파업이 진행되면 하루 1조 원, 18일간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4월 3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약 70%가 삼성전자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놓친 지점이 있습니다. 이 파업의 본질은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삼성 안에서 직원들끼리 싸우는 내전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DS 부문과 가전 TV 스마트폰을 만드는 DX 부문으로 나뉩니다. 노조의 요구는 사실상 DS 부문 반도체 직원들을 위한 요구입니다. DS 부문 직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입니다. 반면 가전과 스마트폰을 만드는 DX 부문 직원들은 공장이 문 닫히고 사업이 축소되고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가입자 7만 5천 명 중 80% 이상이 DS 부문 소속이고 DX 부문 노조 가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노조 안에서 DX 직원들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삼성전자의 파업이 아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파업이며 독자 행보다. 이 글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유레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의 본질은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 회사 안에서 잘 나가는 사업부와 무너지는 사업부 사이의 내전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은 중국이라는 외부의 적보다 삼성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과 싸워야 할 시간에 내부를 수습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요. 같은 회사 안에서 한쪽은 1인당 6억 원 성과급 잔치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자리를 잃을까봐 노조마저 탈퇴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는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회사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중에서 DS 부문 반도체가 53조 7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체의 94%입니다. 나머지 6%를 가전과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나눠 가집니다. 반도체 하나가 삼성전자를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실적은 어떨까요? 2026년 1분기 DX 부문 매출은 52조 7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조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조 원의 대부분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가전과 TV 부문만 따로 떼어보면 영업이익이 2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 53조 7,3천억 원의 268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강남 아파트 수십 채 값도 안 되는 이익으로 수백만 대의 냉장고와 TV를 팔고 있는 겁니다. DX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2% 급감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반도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동안 가전은 거꾸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45조 원은 어떤 규모일까요? 가전과 TV가 268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혹은 서울 마포구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전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 순간에 반도체 직원들은 1인당 6억 원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같은 시점에 같은 회사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2023년 반도체 DS 부문이 무려 14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을 때 삼성전자 전체를 버텨준 건 DX 부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전과 스마트폰이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반도체의 적자를 사실상 메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역대급 실적을 내자 노조는 그 이익을 반도체 직원들끼리만 나눠 갖겠다고 합니다. 힘들 때 같이 버텼는데 잘 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DX 부문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조직 전체의 결속을 흔드는 구조적 균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유레카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가 지금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부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무너지는 사업부는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삼성전자 평균 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미 최상위 소득자들이 수억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동안 협력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삼성 생태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균열은 이미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뉴스 헤드라인에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직원도 노조위원장도 아닙니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작은 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가전협력업체로 15년째 식기세척기 부품을 납품해온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30명입니다. 삼성이 외주 전환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이 회사 사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겁니다. OEM 외주 공장은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이나 중국 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가전협력업체가 수백 개입니다. 그 수백 개 업체에 딸린 직원들의 생계가 이번 구조조정 하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직원들도 있습니다. 1989년부터 37년간 삼성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입사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 같은 공장에 취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7년의 시간이 글로벌 경쟁이라는 이유 하나로 종료됩니다. 이건 비즈니스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3줄짜리 구조조정 계획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외주 생산으로 전환된다는 건 삼성 로고가 붙어 있어도 삼성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삼성 제품을 살 때 기대하는 품질 기준과 사후 서비스에 대한 신뢰, 그 감각이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냉장고가 고장나진 않겠지만 5년 뒤 삼성 가전을 대하는 소비자의 감각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애플은 폭스콘의 생산을 맡기면서도 품질 관리 기준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삼성이 외주화를 하면서도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 삼성 브랜드의 생명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유레카가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생태계가 해체되는 속도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협력업체가 문을 닫는 건 한순간이지만 새로운 B2B, HVAC 생태계가 그 자리를 채우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삼성전자 본사가 아닙니다. 삼성 생태계 안에 기대어 살아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메우느냐가 삼성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 하고 있을까요? 삼성이 지금 서 있는 이 갈림길,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약 20년 전 일본이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한때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지배하던 이름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세 회사의 TV는 품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LCD 패널 생산을 장악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소니는 2012년 TV 사업에서만 약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파나소닉은 같은 해 8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샤프는 결국 2016년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됐습니다. 세 회사가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소니는 빠르게 결단했습니다. TV 직접 생산해서 손을 떼고 게임과 음악과 영화 콘텐츠로 수입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소니의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습니다. 반면 샤프는 너무 오래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결정권을 잃었습니다. 폭스콘에 인수된 뒤에야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결단의 시점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삼성이 지금 가려는 방향이 소니의 길입니다. 소형 가전 직접 생산을 벌이고 HVAC, 냉난방 공조와 스마트싱스 생태계로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독일 플렉트 그룹 인수는 그 첫 번째 포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연평균 9%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중국과 가격 싸움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가 진입장벽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유레카가 있습니다. 소니와 샤프를 가른 것은 기술력도 자본력도 아니었습니다. 내부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였느냐였습니다. 소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샤프는 내부 갈등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싸우는 이 상황, 소니와 샤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보이십니까? 삼성의 미래는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내부 균열을 얼마나 빨리 봉합하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합이 성공했을 때 삼성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번데기는 나비가 되기 위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껍질은 벗었는데 날개는 아직 굳지 않았으니까요. 그 찰나에 외부에서 건드리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가전 사업이 정확히 그 순간입니다. 50년간 유지해온 제조 중심의 껍질을 벗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DS와 DX의 내전이 흔들고 밖에서는 중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가장 취약한 찰나입니다. 이 변신이 성공하면 삼성은 제조회사에서 기술과 브랜드와 생태계 회사로 진화합니다. 팔수록 손해나던 가전 사업이 고객을 묶어두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뀝니다. HVAC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시키고 스마트싱스로 집 전체를 연결하며 구독 서비스로 매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됩니다. 실패하면 반도체만 남고 가전은 중국에 내주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마저 흔들리는 날이 오면 삼성전자는 지금과 전혀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유레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선택은 기업 하나의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강국에서 기술 플랫폼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일본은 이 전환에 20년이 걸렸고 그 2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밟지 않으려면 삼성의 이번 결단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삼성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업체 생태계를 재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판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삼성이 소형 가전을 벌이는 건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선 이동입니다. 문제는 그 이동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DS와 DX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싸우는 매 순간 중국은 조용히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사실을 얼마나 빨리 직시하느냐에 따라 이 번데기 시간의 끝이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자산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입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